자,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전에 나누어드린 텍스트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요. 10강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10강의 두 번째 텍스트죠. 그 첫 번째 제목이 잉여 향유를 소유한 분석가라고 되어 있는 그 텍스트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오늘 할 내용은 지난주에 하다가 멈추어버린 3페이지에서 4페이지, 특히 4페이지 초반부에 La présanctification de la signifiance du sujet라는 그 부분, 4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팔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팔루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락강이 후기로 가면서 팔루스와 대상을 구분하려고 하고 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팔루스와 대상 A를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팔루스는 상징계의 산물이고 대상 A는 상징계 외부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이게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쉽게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면, 자, 이런 거예요. 팔루스라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아주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팔루스라는 것은 남근이라는 뜻이죠. 남근은, 그러니까 온전한 남근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유아기에 남아이건 여아이건 어쨌든 팔루스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팔루스가 실질적인 생물학적인 생체적인 남근은 아니라는 거죠. 상징적인 남근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남근. 그런 의미에서 생체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상징적인 아버지가 그것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게 실제 집안에 있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뒤에 존재하는 상징적인 아버지의 권위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되는 것을 팔루스라고 부르는데, 그 팔루스는 어떤 대상인가 하면 쾌락의 대상이에요. 쾌락의 대상. 자, 어린아이들이 남아이건 여아이건 바라볼 때에 어른들은 쾌락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근데 어른들 중에서도 누가 쾌락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의존적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이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자, 아이가 자신이 이미 쾌락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면, 자, 남의 쾌락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뭘 소유했건 상징적인 아버지가 무엇을 가지고 있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런 주체들이 이제 도착적인 주체이거나 정신병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소유했는지 관심이 없는 주체, 관심이 없었던 주체. 자, 그런데 신경증자로서 억압의 단계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 즉 아직 억압의 단계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분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 즉 아버지와의 분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 즉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것을 빼앗겼는데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아이에게 관심사는, 자, 누가 쾌락을 소유했느냐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가 빼앗긴 것은 어머니예요. 혹은 어머니로 상징되는 충동의 세계인 것이죠. 아이가 탐닉하던 쾌락의 세계인 것인데, 자, 그 쾌락의 세계가 아이에게 금지되는 것이죠. 그건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쾌락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우리가 누리던 그 자유로운 쾌락의 세계를 금지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금지당한 상태에서 이 아이는 찾고자 해요. 방법을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쾌락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게 아이의 주된 관심사라는 거예요. 유일한 관심사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우리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쾌락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탐닉하기 위해서, 탐사하기 위해서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류의 쾌락이건, 성적인 것으로 보이건 표면적으로, 아니면 그렇지 않건 간에 어쨌든 쾌락을 탐사하는 것이 인간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을 정신분석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쾌락만을 탐닉한다. 인간은 그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IS 같은 테러리스트들 역시 쾌락을 탐닉하기 위해서 그런 목숨을 거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 IS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인들 역시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쾌락이건 어쨌든 그건 쾌락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엔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쫓는 자라는 거예요. 뭐 위대한, 고매한 이상이나 어떤 승화의 무언가를 쫓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쾌락주의자예요. 쾌락이 있건 없건, 빼앗겼건 빼앗기지 않았건 쾌락만을 탐닉하는 존재인데,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인가 하면 비극적인 시작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쾌락을 빼앗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이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해요. 강아지들도 그렇잖아요. 강아지들도 서열을 알죠. 키우는 강아지들 보면 누가 서열이 1위인지 2위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막내 같은 경우에는 불러도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은 서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담지한 장소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쾌락이 있는지. 그리고 그 쾌락의 담지자 혹은 그 쾌락을 빼앗아간 것처럼 보이는 존재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거죠. 어머니를 빼앗아간 누군가를 배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극복이 되죠. 극복이 되는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굴종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복종이 일어나는 단계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포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받아들일게. 이 사회의 규범을 내가 받아들일게 라고 말하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극복이 되고, 아이는 모방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모방하는가 하면 쾌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된 그 상징적인 주체의 행위를 모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나 혹은 아버지에 준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해요. 그게 DNA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DNA 때문에. DNA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만 작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시절에 입양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아요.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에서 유럽으로 입양 보낸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입양되는 나이가 2세, 3세 그래요. 2세, 3세, 1세, 2세, 3세. 아직 말을 배우기 직전이거나 그 즈음에서 입양되는 친구들도 있고, 놀라운 예는 제가 만난 어떤 여성은 8살 때 입양이 됐어요. 8살 때. 8살이면 여러분 거의 다 컸죠. 말 다 배우고 말 잘하고 심지어 글씨도 쓸 수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8살이면. 근데 한국말은 못해요. 한국말은 못하는데 어쨌든 뭔가 한국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7살 때 입양된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한국말을 했었죠. 한국에서. 그리고 프랑스에 입양이 됐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기억은 다 가지고 있어요. 7살 때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아버지 그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거기서 다 사람들이 프랑스 말로 이야기를 해요. 기억 속에서. 그러니까 억압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국말은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 기억들은 남아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부모님들이 혹은 친척들이 했던 모든 말들이 프랑스어로 이야기가 되는. 자, 그런 아이들이 있었, 뭐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죠. 성인들, 입양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출신들이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친구들이 한국인이 아니에요. 전혀 한국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인의 DNA와 관련된 어떤 한국인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환경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떤 가족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자신의 욕망이 재구조화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프랑스인도 아니에요. 입양된 프랑스인의 환경이 만들어낸 다른 종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프랑스인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한국인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섣불리 한국인들이 뭐 오리진이 한국인이라고 뭔가를 공유와 감정적인 공유를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굉장히 한 절반 정도는 뭐 한국에 갈 생각도 없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를 버린 나라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꽤 많죠. 절반 정도는 그렇고 절반 정도는 뭐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를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자 하죠. 그런데 자 거기서도 그 환경, 그 가족 내에서 누가 팔루스를 가지고 있느냐를 관찰하고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지 DNA가 작동해서 성격이 규정되거나 남아 여아의 특성이 규정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생체적인 그런 촉발 인자가 강력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생체적인 존재이니까 강력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환경에 의해서 심각한 우회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팔루스를 중심으로 성적인 구분이 결정이 되고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이 결정이 되는데 그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은 자신이 상실한 것을 보상받기 위한 어떤 종의 시도로서 구성이 되는 욕망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루스는 남성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남성적 욕망.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모방하고 여자아이는 어머니를 모방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루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모방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성적인 욕망의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루스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모두가 욕망하는 그것, 모두가 이 보편성이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죠. 팔루스에는 보편적인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팔루스를 갖기 위해서는 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갖기 위해서는 거세되어야 해요. 내게 없어야 돼요, 팔루스가. 어린아이가 남아이건 여아이건 나에겐 팔루스가 없다. 나에겐 쾌락의 대상이 지금 상실되어 있다라는 이 상실을 경험하지 않으면 팔루스를 추구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게 없어야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되는 사람을 모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팔루스라는 것이 거세되지 않았던 주체들에게는 그러한 보편성의 영역으로 들어갈 어떤 욕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신병적 주체와 도착적 주체예요. 성도착의 주체는 거세되지 않았어요. 거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세된 척만 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거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욕망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신병적 주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거세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거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욕망의 팔루스를 추구하는 방식을 습득할 필요도 없었고 습득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착적 욕망이나 정신병적 욕망에는 보편성이라는 게 없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잖아요. 욕망이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팔루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신경증자들의 구조에서 그들의 욕망을 바라보면 그들의 욕망은 이해하기 힘든 욕망이라는 것이죠. 기이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장소에서 정상 비정상을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팔루스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곳에 보편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상적인 욕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그걸 한다고 정상적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착자도 혹은 정신병자도 인간적인 존엄성을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훌륭한 욕망의 주체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라강이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걸 측면을 발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후기의 라강이 이렇게 쾌락을 중시하고 결여가 아닌 개별적인 쾌락의 대상으로서의 대상 A를 쫓는 정신분석의 여정을 이제 잉여향유라고 부르는 초과하는 쾌락의 지점을 정신분석의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부분들은 다분히 도착적인 부분이 있어요. 성도착적인 특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도착자들은 쾌락을 즐겨요. 그래서 결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만 않는다면 훌륭한 쾌락의 주체들이에요. 훌륭한 쾌락의 주체들인 것이죠.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주체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신경증자들은 그러니까 쾌락의 정도만 놓고 본다면 열등한 주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정상인들이라고 부르는 주체들은 항상 쾌락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만
팔루스를 쫓아서 떠나는 그 덧없는 여행길에 방황하는 주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성도차기 주체와 비교했을 때 어쨌든 쾌락의 수준은 상당히 남루한 주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락강이 실체로서의 쾌락을 강조하는 후기의 여정으로 나아갈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도착적인 윤리학을 구성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팔루스는 남성적 욕망의 대상이고, 그래서 제가 이전 수업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팔루스는 남성적 욕망의 대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여자 모두 이것을 추구하니까 결국 여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락강의 표현을 이렇게 다시 번역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락강이 라팜 네그지트바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성은 없다라는 거, 여자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있는가? 다 남자만 있다라는 거. 이 자리엔 다 남자가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다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생식기가 있는 남자가 있고 없는 남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 종류의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팔루스를 모두가 갖고 있질 않아요. 생물학적 생식기가 있건 없건 모두가 팔루스를 상실한 존재로서 그 팔루스를 가지려고 하거나 팔루스를 되려고 하거나 남성적인 방식으로 팔루스에 접근하거나 여성적인 방식으로 팔루스에 접근할 뿐이지, 즉 엄마의 버전으로 메흐벡시용으로 팔루스에 접근하려고 하거나 아버지의 버전으로 페흐벡시용으로 팔루스에 접근하려고 하거나 그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남자라는 거예요. 즉 남성적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러한 남성적 구조의 유한성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여성적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적 구조는 무언가 하면 남성적 구조가 몰락하는 지점, 남성적 구조가 붕괴되는 지점, 그렇게 해서 팔루스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대상 A의 지배력이 강화되어서 그 쾌락 속에서 무언가가 새로움이 출현하는 지점들을, 그런 지점을 여성적 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점이 아니라, 혹은 토포스가 아니라 아토포스인 것이죠. 비장소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락강 정신분석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주에 걸쳐서 이렇게 초기 락강으로부터 중기 락강으로, 중기 락강에서 후기 락강으로 탐사하는 락강 정신분석의 여정을 추적하는 방식이 바로 그러한 이미지로 표상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칼랑 밀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프랑스 강의록 원본 있잖아요. 거기에 111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제가 한글 강의록에도 써놨으니까 그 111페이지라고 표시된 그 4페이지 중반에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부분 읽기 전에 3페이지 부분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3페이지 부분에 대상과 팔루스의 구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프랑스어로 제가 얹어놓은 텍스트를 읽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텍스트인데, Le complexe de castration. 거세 컴플렉스는 est certainement l'os sur lequel Freud a buté dans son expérience analytique. 거기서 오타가 아니군요. 오타가 있어요. 덩손 엑스페리언스인데 덩옹 엑스페리언스가 제가 그 두 번째 줄에 잘못 적어놨는데 S를 붙여야 합니다. 프로이트의 분석 경험에서 프로이트가 부딪힌 장애물은 로스 수율레켈 프로이트아 뷰테, 프로이트가 부딪힌 장애물은, 그리고 그것이 거세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거세 콤플렉스가 프로이트가 부딪힌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세 seulement la distinction entre l'objet et le phallus de castration. 다시 말해서 오브제, 대상의 예를 말하죠. 그리고 거세의 팔루스, castration de phallus의 구별, 디스탕시용만이, 혹은 entre l'objet comme plus de jouir. 다시 말해서 잉여 향유로서의 오브제와 대상 A와, 그리고 le phallus de castration, 거세의 팔루스의 구분. 이 구분만이 무언가를 허용한다는 것이죠. qui permet aux yeux de Lacan, 락강의 눈에는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것만이 무엇을 허용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는가 하면 d'aller au-delà de cette croix라 그래요. 그 십자가 너머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대상과 팔루스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대상과 팔루스를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에 그 분석, 지지난주에도 말했고,
분석의 사막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걸 여기서는 십자가, 코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분석의 사막,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십자가, 너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락강의 눈에는 대상과 팔루스를 구분하는 것이었다라고 밀레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non de fleurir, non de faire fleurir de désir de l'analys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분석의 욕망을 꽃피우게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분석의 사막 혹은 그 십자가 너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대상과 팔루스의 구분이라는 것이죠. 아직 대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쉽사리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욕망하는 걸 팔루스라고 부른다면 그 모두가 욕망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욕망, 다른 것을 욕망하는 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면 된다는 것이죠. 즉 욕망의 세계 말고 다른 탐닉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걸 욕망해야 한다는 거. 그걸 통해서만, 즉 팔루스를 추구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그걸 멈추고 다른 대상을 찾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정신분석은 자신의 사막으로부터 그것을 극복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락강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덧붙여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인가 하면 그러니까 존재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존재를 욕망해야 한다는 것. 자, 여기서 존재라고 말해지는 것은 셈해진 대상들이라는 것. 셈해진 대상들은 상징화된 대상들, 분절된 대상들. 여기서 락강이 악티큘레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악티큘레. 악티큘레시옹은 뭐냐면 분절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딱딱 자로지어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나누어 놓는 것이죠. 혹은 악티큘레 하라. 예를 들어서 수업에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고 우물우물대면 교수가 악티큘레 해달라 그래요. 더 분명 악티큘레가 상징화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그 상징화된 걸 우리는 일단은 존재로 부를 수 있다면 그 존재를 욕망하는 것은 팔루스를 욕망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의 질서가, 이데올로기의 권력이 분절해 놓은 그 세계를 존재의 세계라고 부른다면, 그 분절의 끝에 있는 것을 존재라고 부른다면, 그것 너머에 있는 비존재를 욕망하라라는 지금 철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팔루스를 욕망하지 말고 대상의 예를 욕망하라라는 이 명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철학적인 표현을 다시 몇 자 더 언급을 하자면, 팔루스의 지배력의 세계는 유한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유한성의 세계, 유한한 세계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라는 것은 유한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수업에서는, 다른 수업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유한성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유한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적으로 유한하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유한성을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제시할 수 있는 집합이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자연수의 집합. 자연수의 집합은 양적으로는 무한하죠. 그렇잖아요. 끝도 없이, 그러니까 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끝까지 세도 끝이 아닌 것이잖아요. 어디까지 세도 어쨌든 그 다음에 다시 이를 더한 뭔가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양적으로는 무한해요. 양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무한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걸 수학에서는. 그건 유한한 집합이에요. 왜냐하면 질적으로 유한하니까. 질적으로 유한하다는 건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 애초부터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으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유한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무한하다. 어린 친구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혹은 중고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인생은 무한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방식대로 무언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양적으로는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루스의 욕망을 추구하는 한 우리의 욕망의 세계는 유한성의 한계를, 리미트를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리밋.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잖아요. 팔루스적인 한계 효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팔루스가 설정이 되면 우리의 욕망은 어쩔 수 없이 어떤 한계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효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한성의 한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또한 거세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거세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거세라는 것은 유한성의 한계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거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계 안에서 이 팔루스라는 게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준다면 그렇다면 또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팔루스는 언제나 내일 실현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물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팔루스는 지금 여기 없는 걸 팔루스라고 불러요. 어떤 상징적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된 것이고 디렉션이 설정된 것이지 그것 자체를 지금 내가 이 순간 실현할 수 있는 쾌락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유한성 내부에서는 불만족이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 불만족을 중심으로 해서 팔루스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희망고문과 같은 표현. 언제나 우리의 쾌락은 내일 만족될 것으로 혹은 다음 주에 만족될 것으로 내년에 만족될 것으로 그래서 1년 2년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도 결국은 자신이 진정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쾌락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팔루스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갖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만족이 우리를 항상 자극해요. 더욱더 팔루스에 복종하도록 더욱더 팔루스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이죠. 반면에 대상은 이 오브제 뿌지따라고 부르는 이 대상 A는 그것은 이걸 라강이 라 플루스 드 주이흐라고 부른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루스 드 주이흐. 플루스는 영어의 그 플러스예요. 플러스 더. 그리고 드는 of고 주이흐는 향유하다라는 뜻이니까 라 플루스 드 주이흐는 더 즐기다. 주어진 것보다 더 즐기다라는 뜻인 거죠. 플루스 드 주이흐. 더 즐기다. 근데 이 프랑스어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이 플루스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이 플루스라는 단어는 더라는 뜻도 있지만 더 이상 아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마지막 s를 보통 뒤에 마지막에 오는 자음을 프랑스어는 발음을 안 해요. 그런데 이 플루스는 하죠. 할 때는 어떨 때인가 하면 특히 이 플루스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그것을 하는가 하면 이게 더라는 초과하는 느낌을 줄 때는 플루스라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아니다라는 그런 그런 의미를 갖게 될 때는 플루라고 해요. 플루. 그래서 제가 프랑스어 배울 때 헷갈렸던 게 그거예요. 일플루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일플루는 비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플루 그러면 더 이상 비가 안 와라는 뜻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할 때 되게 헷갈리는데 일플루는 비가 오다라는 it's rain이고 플루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S 안 붙이니까 더 이상 아니다라는 정반대 의미를 갖게 되죠. 이 플루스와 플루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양가성도 이 안에 존재해요. 다시 말해서 라플루스주의는 이 팔루스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게 초과하는 쾌락처럼 보이는 지금 묘사는 되고 있지만 양적으로는 초과하는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쾌락이라고 느끼기보다는 고통으로 느낄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에서는 쾌락을 즐길지라도 실제로 의식적으로는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고 무언가가 잘못되어 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잉여 향유 라플루스주의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락강은 이 대상에게 내기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상에게. 내담자로부터 발견되었던 이 대상, 내담자의 리비도가 향하는 이 대상이 정신분석의 사막을 넘어서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의 열쇠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내기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쫓아가면 그 너머, 사막 너머, 그 사막을 구성하는 건 어떤 원칙인가 하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프로이트의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은 락강에게로 가서 유한성의 세계를 결정하는 두 파수꾼이 돼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뒤엉켜서 팔루스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즉 유한성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안정된 세계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결여된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한다면 잉여 향유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 잉여향의 다른 이름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자, 그래서 이런 여정은 여러분 상징계로부터 이제 실제계로 나아가는 자, 그러한 여정으로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여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여정을 신경증에서 도착증으로 나아가는 여정처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착증은 쾌락을 즐기는 여정이에요. 즐길 수 있어요. 도착증자들은. 신경증자들은 못 즐기죠. 정신병자들도 못 즐겨요. 근데 도착증자들은 쾌락을 즐겨요. 그리고 락강은 그 쾌락을 도착증이라고 구조화시키고 가리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쾌락을 즐기는 단계로 정신분석을 이끌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락강이 윤리학을 중요시하고 윤리적인 차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락강의 윤리학이라는 세미나의 제목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강의하는 제가 락강의 윤리학이라는 그 세미나 7번째 세미나를 락강 정신분석의 전체 세미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강해석까지 썼는데 왜 자꾸 쾌락 얘기만 하는가? 쾌락과 윤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생각이 여물게 되면 좀 더 두꺼운 방식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자, 이런 대답이에요. 자, 쾌락이 윤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건 분명해요. 자, 우선 먼저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게 전부예요. 우리 락강의 정신분석 혹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는 인간은 쾌와 불쾌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이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도 설령 그럴 때가 있다 해도 윤리학자는 그런 것이잖아요. 혹은 정치인들도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뭐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미친놈들은 그것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지금 뭐 김진태 같은 인간들은. 자,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김진태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쾌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종류의 주의상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죽일 때에도 쾌락이 발생하고 누군가를 살릴 때에도 쾌락이 발생하고 이 모든 게 주의상수에 관련된 문제라고 정신분석은 생각해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윤리적인가 하면 자, 모든 게 쾌락인데 어떤 쾌락은 윤리적이고 어떤 쾌락은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쾌락이 윤리적일까요? 프로이트가 생각하기에 혹은 그 이전에 윤리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나서 느껴지는 감동이 올바른 쾌락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올바른 쾌락이란 뭐냐면 소외되지 않은 쾌락을 올바른 쾌락이라고 불러요. 소외되지 않은 쾌락은 뭔가 하냐면 배운 대로 쾌락을 탐닉하는 것을 비윤리적인 쾌락으로 보고 비윤리적인 쾌락으로 보고 배운 대로 쾌락을 탐닉하는 것, 남의 쾌락을 내 안에서 반복하지 않으려는 행동 속에는 윤리적인 실천의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죠. 자,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쾌락에 관련된 윤리적 규정이에요. 어떤 쾌락이 윤리적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어떤 쾌락이 비윤리적인가를 일단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쾌락은 타자가 나에게 심어놓은 쾌락의 루틴을 반복하는 걸 비윤리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타자가 나에게 심어놓은 쾌락의 루틴을 반복하면 비윤리적이에요. 아주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려보자면 우리의 식욕 있잖아요. 식욕. 이 음식에 관련된 쾌락의 욕구는 뭐냐면 철저하게 학습된 욕구죠. 학습된. 어린 시절에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각이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비윤리적이에요. 우리가 음식 먹는 행동은 비윤리적인 행동이에요. 제가 이상한 얘기해서 누군가의 거식증을 촉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렇게 타자로부터 학습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반복하는 건 어쨌든 비윤리적이라고 정신분석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은 20세기 철학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윤리적이냐? 일단 그것에 저항하는 태도는 윤리적인 시작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것에 저항하는 태도. 그리고 무언가를 새롭게 발명해내려고 하는 태도. 어쨌든 그게 미각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새로운 쾌락을 발명해내려고 하는 태도는 윤리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쾌락이 일단
쾌락이 일반적인 토대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대 자체가 쾌락의 지대라면, 이 쾌락의 지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쾌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타자의 쾌락과 발명된 쾌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건 발명된 쾌락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장악하고 있는 팔루스의 세계는 타자의 쾌락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체의 욕망은 언제나 타자의 욕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세계를 가리키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소외된 쾌락의 세계를 가리키는 문장이 바로 타자의 욕망의 세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죠. 결국은 프로이트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바로 이 아버지의 욕망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담자들이었어요. 일종의 의태를 하는 내담자들이죠. 의태 기능 속에 들어가 있는 내담자들이죠. 미메티즘의 기능 속에 들어가 있는 내담자들이죠. 아버지의 응시에 반응하는 주체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응시에 반응해서 여자아이들은 자신을 아버지가 원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형성시키고, 아들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를 닮은 남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의복을, 자신의 말투를, 행동을 구성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루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슨 노력을 해도, 아무리 그것을 정확하게 카피를 해도 우리에게 팔루스는 쾌락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푸주간의 아내의 꿈을 프로이트의 사례를 락강이 해석하는 것을 밀레가 다시 해석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어쨌든 그 여성은 그 푸주간의 아내의 꿈에 등장하는 그 여성의 욕망은, 본인의 욕망은 충만한 훈제 연어를 포식하는 것이 아니고 찌꺼기를 탐닉하는 그런 모습을 무의식 속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걸 밀레가 마른 남근이라고 불러요. 남근인데 작고 마른 남근이죠. 근데 여성은 그걸 욕망한다는 거예요. 충만한 걸 욕망하지 않는다는. 왜냐하면 그 팔루스 자체가 결여에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여에 오염된 것을 욕망하도록 학습당해 있기 때문에 고유하게 히스테리적인 주체의 욕망의 대상은, 팔루스는 실제로 그게 우리 앞에 출현하면 충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진 남근이라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남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밀레가 몇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19세기의 부르주아 여성들이 보여주었던, 특히 프랑스에서 많이 등장했던 거식증의 사례들. 그러니까 거식증의 사례가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자, 19세기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프랑스 혁명은 의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한 세계의 모습은 일자화된 세계, 그러니까 권력화된, 중앙 집권화된 국가 체계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프랑스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이고, 민주주의 혁명이 물론 온전하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상당한 정치적인 반향들을 전 유럽에, 그리고 심지어는 동양에까지 미쳤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그것의 영향력과 가치가 공유된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또 다른 측면은 무언가 하면 프랑스라는 국가가 일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프랑스어를 듣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듣고 영화관에서 듣는데, 프랑스어에도 사투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프랑스어에 사투리가 있어도 우리나라 사투리하고 달라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사투리를 쓰면,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랬어가 아니라 그랬나죠. 어가 아니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네이션이 다른 것도 분명히 있지만 단어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자,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단어나 문법은 똑같아요. 인터네이션이 좀 다르죠. 인터네이션이. 각 지방마다 좀 다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말이 달랐어요. 말 자체가 달라서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영국인이라든지 독일인들이 프랑스 여행을 할 때 프랑스어를 자기가 할 줄 알았는데, 외교관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리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지방으로 가면 말이 안 통했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원래 프랑스라는 나라가 하나의 민족으로 된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왕국들이 잔존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던 나라인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굉장히 혁명의 성공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10년 정도 프랑스 전역을 지배하는 자, 그러한 기간은 굉장히 짧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단일한 국가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강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방어를 다 금지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모든 학교는 국가가 장악을 하고, 그러니까 사립학교라는 게 없어요, 프랑스에는. 물론 지금 사립학교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 흔히 우리가 뭐 프랑스에서 좋은 학교 나왔어, 그럼 다 국립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메틱 배운다, 그럼 뭐 사립학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프랑스에서 제대로 된 학교라 그러면 국립학교인데, 그게 미술학교, 이건 뭐건 간에 국립학교인데, 그게 프랑스 혁명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다 국가가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국가 시스템이 장악하고, 한 가지 언어만을 강제하고, 한 가지 어떤 의미에서 남성적인 권력이 모든 각 프랑스의 아주 일반적인 상황 속에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결혼제도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프랑스가 최초예요. 국가가 결혼이라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망의 지대로 침투해서 그것을 규정하고 장악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사례가 프랑스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결혼식을 꼭 국가가 어떤 국가의 대리자 앞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필요는 없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시장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주례를 보지 않으면 결혼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시장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시장이. 파리는 좀 인구가 많으니까 시장 대신 이제 구청장들이 그런 일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모든 도시에서든 시장이 결혼식을 집전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프랑스가 혁명 이후에 부르주아 권력을 통해서 형성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남성화시키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등장했던 특수한 현상들이 뭐였는가 하면 여성들의 거식증이라는 거예요. 즉, 남성의 권력이 강력해졌을 때, 즉 팔루스의 권력이 아주 강력해졌을 때 여성들이 오히려 그 충만한 남근을 탐닉하는 대신 마른 남근을 탐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른 남근. 그게 뭐냐면 음식물의 거부인 거예요. 음식물의 거부. 그러니까 결혈을 탐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혈을. 그래서 이 거식증은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긴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거식증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죽어요. 거식증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합병증으로 죽는 거죠. 면역 체계가 파괴되고, 어쨌든 영양 공급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파괴되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식증과 폭식증은 거의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 먹거나 아니면 폭식한 다음에 다 개원해 버리거나, 어쨌든 그 텅 빈 상태를 탐닉하는 이 섭식장애의 이 모습이 팔루스가 강화된 지역에서 더 많이 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밀레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19세기 부르주아의 여성들의 섭식 거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우리나라 현상에 대해서도 해석을 이어보고 싶은데,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거식증이 심각한 질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거식증, 폭식증을 앓고 있는데, 누군가가 음식을 먹지 않는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의 원인이 결국은 남성적인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특히 여성의 신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미디어적인 권력의 강한 장소에서 더 흔하게 발견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남성적인 응시에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공백을 탐닉하기 시작하는 것은 결국 팔루스와 강력하게 연관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마른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다 보니까 또 결혈을 탐닉하게 되고, 결혈을 탐닉하는데 그 결혈가 어디서부터 온 결혈인가 하면 바로 팔루스가 강제한 결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고리들이 얽혀 들어가서 거식증을 심각한 질병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으로.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레가 다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정도로 은유와 환유로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리고 다시 은유와 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은유의 장소에서는 일단 또 이런 설명을 덧붙여요. 은유의 장소에서는 재현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재현,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프레젠테이션은 뭔가요, 여러분? 재현은 두 개의 기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개의 기표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하면 하나의 기표가 주체를 재현의 명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현은 어쨌든 두 개의 기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 자체도 그렇잖아요. 재현이잖아요. 현실을 재차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재현하는 것이죠.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죠. 호프레정타시용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현은 그렇게 두 번 하는 것이니까 기표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은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유는 기표가 하나만 필요하다. 자, 은유는 기표가 하나만 필요하다라는 것은 재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은유에서는 자, 기표가 하나만 필요한 것이니까 의미가 생성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은유는, 의미는, 자, 의미도 제가 소시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설명을 드렸죠. 의미라는 것은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와 비교되는 방식으로만 생산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언어학이 우리에게 알려준 소중한 지식이죠. 자, 의미는 어딘가에 숨어 있고 언어가, 기호가 그것을 찾아내어서 우리에게 재현해 주는 게 아니고 의미는 생산되는 거예요. 의미라는 것은 생산되는데 어떻게 생산되는가 하면 하나의 기표와 다른 하나의 기표가 비교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자라는 것의 의미는 남자라는 단어만 있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단어는 여자라는 단어가 있어야 비교해서 이게 남자이지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발견되는 것이니까 결국 의미는 최소한 두 개의 기표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의미는 재현의 세계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은유의 세계에는 메타포의 세계에는 기표가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만 작동하는 장소이니까 의미는 없겠네. 그래서 은유는 의미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유의 세계는 의미와 관련이 없어요. 은유는 단지 뭐냐 하면 존재에 대한 폭력일 뿐이라는 것이죠. 존재에 대한 폭력.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은유는 무언가 하면 존재에 대한 폭력이다. 자, 왜 그런가? 자, 밀레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은유란 무언가면 자, 프랑스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La présentification de la signifiance du sujet. 자, présentification은 présentifier 명사형인데 présentifier는 어떤 동사인가 하면 현시하다라는 뜻이에요. 현시. 프리젠트 한다는 프리젠트. 현시는 모와 짝을 이루는 대리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representation과 presentation은 대립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présentification은 무언가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한 번, 단번에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la présentification은 단번에 무언가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뭘 드러나게 하는가 하면 de la signifiance du sujet라고 해요. 주체의 du sujet, 주체의 la signifiance. signifiance는 뭔가 하면 자,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그냥 프랑스 사람들에게 signifiance라 그러면 그냥 의미화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이건 조금 더 락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몇 가지 설명을 덧붙여야 돼요. signifiance는 의미화라고 부를 수 있지만 자, signifiance를 signifiant이라고 대체해서 언급을 한다면 그러니까 signifiant은 기표죠. signifiant은 기표예요. signifiant은 기의고 자, signifiant의 일이 signifiance라는 거예요. signifiant이 하는 일이 signifiance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signification과는 좀 달라요. signification은 signification이죠. signification은 의미화라고 그냥 온전하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혹은 의미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기의의 세계예요. 기의. 자, 여러분 제가 자꾸 프랑스어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겠는데 간단해요. 자, 첫 번째로 찬찬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앞으로도 많이 이야기할 테니까
그걸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자, 기표를 프랑스어로 시니피영이라고 한다. 이건 알고 계시죠? 시니피영. 시니피영이 기표예요. 시니피영들이 하는 일이 뭐냐? 시니피영스예요. 시니피영스. 시니피영들이 뭘 하느냐면 시니피영스를 해요. 자, 그러면 기표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기표가 하는 일이. 기표가 그냥 무언가를 지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표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표가 둘이 만나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의미를 생산할 때 시니피영과 시니피영이 만나서 의미를 생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재현이라고 불러요. 호프레정타시옹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때 생산되는 것이 시니피카시옹이에요. 시니피카시옹. 의미. 혹은 시니피에. 같은 얘기예요. 시니피카시옹, 시니피에.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기표와 만나서 비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기표가 혼자 어떤 작업을 하면 그것 또한 시니피영스예요. 기표의 일이니까. 의미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기표가 어떤 다른 일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주체와 관련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체와 관련된 일. 그게 뭐냐면 은유라는 거예요. 그게. 주체와 관련해서 기의가 어떤 일을 하는데 원래 기표는 다른 기표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해야 의미를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표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와 관련해서 기표가 무슨 일을 하면 자, 그건 은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유는 자, 단선적이다 라고 불러요. 지금 밀레가 그렇게 설명하래요. 단선이 뭐냐면 자, 쇼트 서킷이죠. 프랑스어로 쿠르시우키, 단선.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전에도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이 전기 회로가 있으면 거기서 어딘가에서 뭐 전기가 합선이 된다든지 하면 터져버리죠. 그걸 단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거기가 과열되잖아요. 그럼 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게 단선이에요. 쿠시키가 그거예요. 즉, 그 반대말은 뭐냐면 롱 시큐겠죠. 롱. 쿠후는 짧다. 숏이고 롱그는 영어처럼 롱, 길다라는 뜻이니까 롱 시큐는 뭐냐면 장선이겠죠. 그러니까 장선이란 말은 좀 웃기고 그냥 전체 회로를 롱 시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체 회로를. 롱 시큐가 이렇게 있고 즉 전체 회로가 있고 거기서 한 부분이 합선이 되면 단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롱 시큐는 이 전체의 회로는 환유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금 밀레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전체 회로를 환유의 세계라고 부른다면, 즉 메토님이 환유의 세계라고 부른다면 은유는 단선 지점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근차근. 자, 먼저 환유의 세계는 양적으로는 무한해요. 질적으로는 무한하지 않다. 제가 조금 전에 질적인 무한과 양적인 무한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환유의 세계는 일단 양적으로는 무한해요. 즉 기표는 계속 연쇄될 수 있잖아요. 어떤 기표든 계속해서 연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제가 그렇게 수다쟁이는 아니지만 저한테 시간만 준다면 뭐 락강에 대한 이야기, 인문학에 대한 얘기 여러분과 함께 10시간 동안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다 단어가 떨어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받겠죠. 그럼 질문으로부터 또 단어들이, 기표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그거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겠죠.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언어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즉,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양보다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적으로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즉, 환유의 세계는 즉 기표가 하나 기표가 오고 비교되는 또 하나의 기표가 오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표가 연쇄되는 세계는 마치 자연수의 집합이 그런 것처럼 양적으로는 무한해요. 자, 반면에 은유의 세계는 단선의 세계예요. 기표가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뭔가를 죽여버리는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환유의 세계가 있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은유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유라는 것은 주체의 시니피앙스, 즉 기표 의미화와 관련된 프레정티피카시옹, 즉 현재화를 현실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체를 기표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요?
주체를 기표가 살해하죠. 살해. 언어에 의한 사물의 살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단 먼저 언어가 사물을 살해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주체, 여러분 다 주체들인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있죠. 자, 이 이름이 기표라고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이름을. 근데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물론 뭐 한국 이름에는 이 의미가 있죠. 제 이름이 백상현인데, 근데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백은 그냥 성백시잖아요. 흰 백자이고, 상은 뭐 제가 제 이름도 잘 못 써요. 까먹는 경우가 많아서 한자를 잘 모른다 제가. 상은 더불어상이고, 현은 어떤 현인가 하면 속귀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왜 사람 이름에 속귀현이라는 걸 쓰는지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거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제가 듣기로는 뭐 그게 현자 돌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백상현이란 이름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의미를 붙인 분들도 있죠. 뭐 크게 되라는 그 의미도 붙인다든지, 뭐 널리 이롭게 하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이는데, 근데 이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름 자체는. 그리고 뭐 서양 이름들도 마찬가지죠. 서양 이름들은 우리나라랑 좀 반대죠. 우리나라는 성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름은 아니죠. 성이 비슷하죠. 우리나라 성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뭐 박석긴 뭐 성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성이 다양해요. 성이 뭐 아주 이상한 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름은 몇 개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프랑스 이름 중에 아그노라는 이름이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아그노가 한 10명은 돼요, 최소한. 그래서 뭐 큰 아그노, 작은 아그노, 뭐 검은 머리 아그노, 뭐 금발의 아그노, 뭐 이렇게 다 나눠야 돼요. 뭐 크리스틴이라는 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성자들로부터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몇백 개가 안 돼요, 이름이. 그걸 이게 조율할 수 있는 이름들이 변주할 수 있는 이름이 몇 개가 안 되고, 성이 굉장히 많죠, 성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그노라는 이름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크리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자로부터 온 기독교 이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하나의 기표가 하나의 주체를 꽝 하고 때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기표의 몽둥이가 주체를 목티피해요. 죽여버려요. 억압하죠. 억압하면 비로소 그 신체의 주체, 사물로서의 주체, 어떤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특정한 개별성으로의 주체는 사망을 하고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백 위로 환유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환유가 들어와서, 아, 백상현은 이런 사람, 이렇게 컸고,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없고, 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책을 썼고, 이런 강의를 하고, 환유의 기표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 백상현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기표의 죽음의 자리에 의미를 발생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환유의 기표들이 들어와서 나의 의미의 생산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첫 번째로 이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의미도 없는 어떤 기표가 나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살짝 미쳐서 오늘은 제 이름이 백상현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제 이름이 뭐 김상현입니다 하고 다른 얘기 한다면, 제가 하나의 기표에 의해서 사망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열된 존재로서의 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환희를 통해서 저의 의미를 저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신병적 주체들이 그래요. 정신병적 주체들이 그렇게 하나의 기표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포획당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병적 주체들이 이름을 자주 바꿔요. 혹은 자신의 성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죠.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의 아들인지 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해요. 하나의 기표가 나를 최초로 사망시키는 그 프레정티피케이션을 하는 그 은유하는 장소에서 흔들림을 경험한 주체들이, 즉 거세의 흔들림을 경험한 주체들이 정신병적 주체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신경증적 주체들은 자신의 주체를, 자신의 존재를 은유를 통해서, 단 하나의 기표를 통해서 억압당하는 데에 동의한 주체들이라는 거예요. 동의한 주체들. 그러한 장소에서, 그 단선의 장소에서 무언가 폭력이 일어나고 무언가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죽어요. 나의 피와 살로 된 이 나는 사라지고 백상현이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기표 하나만 남아요. 그리고 그 기표가 공백을 도입하고,
그 공백을 도입한 장소로 환유의 질서들이 들어와서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락강이 이야기하는 포르다의 사건인 거예요. 포르다의 사건. 아이가 어머니를 상실하고 어머니와 연결된 자신을 완전히 상실하고 공백을 도입하는, 즉 언어를 도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그 사건을 은유의 사건, 메타포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는 폭력적이라는 거죠. 거세니까. 은유는 내가 설득당하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되거나 말거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유의 폭력이 실현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권력이 강력해야 돼요. 실제 가족 내에서의 아버지의 권력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아버지의 권력이 아이에게 강력하게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아이는 자신의 주체성을 기표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사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환유의 세계가 도래한다는 거. 환유의 세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실한 우리 자신의 주체성을,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환유라는 것에 의존하는데, 이 환유라는 것은 끊임없이 회전하는 일종의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점점 빙글빙글 돌면서 존재로 접근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튕겨져 나오는 방식으로 끝도 없이 존재의 공백의 주변을 도는, 자,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밀레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건 이제 4페이지에 있는 텍스트인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dans la métaphore, 즉 은유 안에서 est rendu présente. 자, 무언가가 현시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현시되는가 하면 cette signifiance du sujet, 즉 주체의 기표 의미화가 현시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메타포 안에서, 은유 안에서. 자, 그런데 mais comme un circuit, comme un court-circuit, 즉 단선과 같이 그렇게 되는데, 자, 이 단선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건 어떤 형식이냐면 comme globalement, 즉 일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교한 게 아니라 globalement. pas de façon articulée, 즉 articulé된, 분절된 방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상징화되는 방식으로, 재현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mais de façon massive, 그러니까 투박하게, 대충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je dirais mortifiante pour le sujet. mortifiante는 뭐냐면, mortifi에 뭔지 여러분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죽이는 방식으로, 고통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된다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밀레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최초의 은유이고 이게 바로 주인 기표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상징기 안으로 들어가느냐를 설명하는 최초의 단계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상징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재현의 설득을 받거나 의미의 설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는 어떤 특정한 기표에 자신을 포획당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상징기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걸 은유라고 부르고, 그걸 메타포라고 부르고, 그걸 폭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설득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권위의 폭력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끔 가다가 유아교육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유아교육이나 혹은 어린아이를 키우거나 아이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의외의 답변을 항상 드려서 그분들이 항상 놀라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를 민주적으로 키우는 건 어떤 좋은 게 있나요? 그럼 제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아이는 민주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분석이 볼 때에는 아이는 민주적으로 키우거나 아이에게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는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 아이에게는 권위를 보여줘야 돼요. 물론 폭력적인 건 말고, 폭력은 권위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권위를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어른들의 세계를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어리버리해서 마음이 약해서 친구처럼 굴고 아이에게 망설이는 모습 보여주고 이러면 절대로 좋은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는 어쨌든 나중에 자유로운 방식을 추구하게 될지언정 아이가 상징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즉 아이가 안정된 억압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는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고 권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이의 존재를 표지하는 기표는 의미의 기표가 아니고 폭력의 기표니까. 물론 폭력이라 그러면 뭐 다른 걸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고 기표 안으로 확 잡아 끈다라는 의미에서 폭력인 거예요.
설득이 아니라 권위를 통해서 불러들인다라는 것이죠. 복종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존경할 만한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들의 세계에는 아이의 세계가 갖지 못한 가치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아이가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가 하는 짓이 꼭 애들 같으면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급급하고 뭐 그렇다면 아이가 잘못 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더 잘 크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부모답지 못하니까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선생님을 관찰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른들을 관찰하고 이웃집 아저씨들을 관찰하고 이웃집 아줌마들, 언니, 누나 이런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더욱더 상징화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은유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폭력의 속성을 밀레가 설명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발자크의 소설 하나를 가지고 와요. 밀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은유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좀 고민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어쨌든 문학 속에서 은유라는 것이 작동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회자되고는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 하나를 아무거나 빼어들고 거기에 나오는 한 문장을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 자기가 은유를 설명하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 그랬는데 발자크의 소설이더라. 어떤 소설인가 하면 르콜로넬 샤베르라는 소설이에요. 샤베르 대령이라는 소설이에요. 발자크가 썼던 소설인데 거기서 한 문장을 일단 언급해요. 어떤 문장을 언급하는가 하면 자, 이런 문장이에요. Allons encore notre vieux Garrigue 이라는 문장인데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낡은 외투여 좀 더 힘을 내라 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여자가 이 샤베르 대령이 저 밑에서 창 밑에서 이리저리 막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샤베르라는 말을 안 하고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비유 까릭이라고 불러요. 이 까릭이 뭐냐면 그러니까 외투라기보다는 외투의 어떤 이름이에요. 어떤 종류의 외투를 까릭이라고 부르는데 19세기의 남자들이 입었던 유행했던 외투인데 좀 투박한 외투인데 그러니까 뭐 고급진 외투는 아닌 거죠. 그 비유는 뭐냐면 늙었다는 뜻이에요. 올드하다는 뜻인데 늙은 까릭, 늙은 외투, 낡은 외투요. 좀 더 힘을 내라. 그러니까 빨리 와라. 이런 표현인데 약간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소설 자체가 이제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밀레의 설명에 의한다면 소설 자체가 이 샤베르 대령을 조롱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이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지,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지 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시작이 그 모든 걸 말해주는 시작이라는 거죠. 첫 시작이 낡은 외투, 좀 더 힘을 내 라고 말한다는 것인데 그 사람을 낡은 외투라고 불렀다라고 해서 이게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조롱의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밀레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지점인가 하면 은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은유. 왜냐하면 은유는 어떤 기능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 은유의 문학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은유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하나의 기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이름이 백상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백상현하고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백상현이라는 이름과 제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핏덩이의 존재와는 차라리 왜 우리 그걸 뭐라고 하나? 애칭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어린아이에게 붙이는 이름이 뭔가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네? 태명을 붙이죠. 복동이 어쩌고저쩌고 이름들을 붙이잖아요. 자, 태명은 그래도 좀 관계가 있어요. 아, 네가 좀 복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백상현이 뭐예요, 도대체? 속규현이 거기 왜 붙어요? 나랑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붙여진 기표. 자, 이게 은유예요. 이게 은유의 특성이라는 것인데 이게 락강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밀레가 설명하기에 모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유는 근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모욕, 즉 앙주이흐라고 해요. 프랑스어로 앙주이흐라고 하는데 모욕의 특성을 은유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존재가 하나의 사물이 자신과 전혀 관련도 없는 어떤 것에 의해서 표지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물의 위치에서 보자면 그 주체, 그 존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종의 모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반면에 환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환유는 그 존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그것의 기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완전히 관련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환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배들이 많다라는 표현 대신
돛대들이, 흰 돛대들이 무수히 나부끼고 있다. 자, 돛대는 뭐예요? 흰 돛대. 배의 일부인 것이잖아요. 어떤 범선에 돛대들이 있잖아요. 그 돛대, 그 배의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대체하는 기능을 통해서 재현하는, 자,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환유는 원래의 존재와 대체된 기표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최소한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유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은유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도약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대상과 그 다음 대상 사이에 도약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도약이. 뭐 우리나라의 그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나요? 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 뭐 꽃, 존재가 꽃. 자, 인간과 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잖아요. 은유가 발생할 때에는 일종의 엄청난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도약이 최초로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상징기 안으로 들어가는, 주체가 상징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언어는, 자, 언어는 인간과 관련이 없어요. 인간이 발명해낸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언어인 것처럼 굴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장소가 이름의 장소인 것이고, 그래서 사물이 어떤 기표에 의해서 전혀 어떤 유사성도 발견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체되는 것, 그러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은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기표와 기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표와 기표 사이에서도 어떤 종류의 유사성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의 폭력이 벌어지면 그걸 은유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벌어진 은유는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은유라는 것이고, 그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 깨릭이라는 외투에 관련된 은유의 설명이에요. 그 대령이 그 외투를 입지도 않았고 외투와 관련이 없다라는, 근데 그냥 그런 망토같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부른다라고 가정이 될 뿐인데 실질적인 관련성은 둘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밀레가 그렇게 표현하죠. 기표가 하나의 존재를 추락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우리가 상징기 안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의 기표가 우리의 존재를 추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표로 존재를 쏘아서 떨어뜨린다. 어떤 존재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셈해진 것으로서의 존재는 아닌 것이죠. 그 이전에 존재하는 그냥 있는 것 그 자체로서의 그것으로서 존재니까, 뭐 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다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태인데, 상태가 아니라 사태인데, 그러한 사태를 기표가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쏘아서 떨어뜨리는 기표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표에 의해서 존재가 추락당하면 그 추락된 장소에서 환유의 하인의 애나들이 독수리 떼가 몰려들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의미의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죠. 거기서 의미를 발생시켜서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거기서 발생되는 의미는 내가 원했던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는 상징계의 기표들이 자신들의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낸 다양한 의미들의 세계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성별을, 여러분들의 국적을 부여받고 은유당한 상태에서 출현하면 그 출현한 장소에서 상징계의 하이에나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자, 너는 여자지, 너는 뭐 남자지, 너는 뭐 한국인이지, 그럼 넌 이런 사람이야, 그럼 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방식으로 온갖 종류의 의미의 잔치들을 벌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욕의 시작이 은유라는 거예요. 모욕의 시작이. 그리고 그와 유사한 사례들을 이제 밀레가 그 발자크의 소설 속에서 이리저리 언급을 하는데, 자, 거기서 그 발자크의 이 소설 속에서 이 샤베르 대령이 뭐라고 불리냐면 에트렁제, 이방인, 낯선 사람. 근데 에트렁제는 낯선 사람,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되고, 스시누아라, 스시누아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시누아가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사람 보고 중국인이라고, 너 중국 사람 같아,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 불러놓고, 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무슨 수업을 할 테니까 뭘 갖고 오세요. 아니면 어디서 만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중국 사람 없죠?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중국 사람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 다 알아들었죠?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학교 갔을 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인데 여기 중국 사람 없죠? 일야바드 시누아 그래요. 항상 그래요. 중국 사람 없죠? 자, 중국 사람, 시누아라는 뜻은 알 수 없는 사람. 자, 이게 샤베르 대령을 이 소설 속에서 지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소설에 나오죠. 파모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파모는 대단한, 칸은 골통,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샤베르라는 사람이 이 소설 속에서 다뤄지는 취급당하는 방식이 모욕과 폭력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욕과 폭력의 방식, 폭력의 사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기능이 은유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유는 대상을 무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무화시키고 대상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대상은 조금 전에 제가 주체라고도 불렀지만 욕망에 관련된 세계에서 욕망의 주체라는 것은 결국 충동을 무화시키고 등장하는 의미화의 효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 은유가 무화시키는 대상은 큰 사물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겠죠. 라쇼즈라고 불러도 큰 사물, 충동이 은유에 의해서 완전히 폐지당해요. 목티피에 돼요. 죽음을 맞이해요. 즉 대상이 초토화되는 것이죠. 주인 기표에 의해서. 그리고 결여가 도입돼요. 즉 상실이 도입되죠. 큰 사물이 죽었으니까, 상실되었으니까 결여 자체가 도입이 돼요. 그리고 그 결여의 자리에 환유가 작동을 하면서 산물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하죠. 즉 다스팅이 소멸하고 디자허가 출현해서 욕망의 대상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존재에 대한 모독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모독. 자, 원래 있는 그것에 대한 모독이 은유의 실천이고, 은유는 그래서 여러분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에서 쾌락 원칙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쾌락 원칙은 쾌락을 표지하고 그것을 무화시키는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은유는 쾌락 원칙에 가까워요. 그리고 환유는 현실 원칙에 가깝죠. 그래서 이 은유의 최고봉을 락강이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 은유의 최고봉은 뭔가요? 내가 그게 아닌데 그것으로 불리는 그 사태의 최고봉. 욕이죠, 욕. 욕. 우리 흔히 뭐 개새끼라고 부르잖아요. 욕할 때. 제가 수업에서 별 얘기를 다 하죠. 개새끼. 근데 개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 개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똑똑해요. 인간보다 훨씬 더 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기표를 갖다가 나에게 부르면 정말 최고의 은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가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은유의 모독의 완벽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락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락강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신병자들에게는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자들은 기표가 자신에게 부여될 때 거의 모든 기표를 은유로서 받아들이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병의 세계는 신경증자들의 세계만큼이나 은유가 최초의 은유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흔들리는 상태로 경험해요. 자신의 존재를 완전하고 완벽하고 깔끔하게 표지해 줄 수 있는 기표를 찾아 헤매는 게, 왜냐하면 그걸 처음에 못 발견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걸 찾아 헤매는 것이 정신병적 주체들의 방황의 여정인데, 자, 그들에게 기표를 던지면 어떤 기표이건 그들은 그것을 어떤 연관성 없이 자신의 존재를 고착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비슷한 얘기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다른 걸로 우리가 은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환유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어떤 모욕을 하면, 뭐 이 앞에 누가 있는데 저로 하죠. 제가 머리가 하얘니까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인다. 왜 염색 안 하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내가 당신보다 수순 많아. 이렇게 받아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누군가가 넌 개새끼야 라고 하면 도대체 뭐로 받아쳐요? 그냥 욕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어떤 환유를 전개시킬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을 한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장소에서 기표를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하려면 어떤 종류의 환유가 섞여 있는 은유들을 던져서 그 은유가 마지막 단계는 아니게 만들어야지. 막다른 골목까지 사람의 존재가 몰리도록 하지는 않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뭐 키도 작은 것이, 그러면 키는 작은데 난 머리는 좋아. 너보다 머리 훨씬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환유의 기표들을 연쇄하는 방식으로. 근데 욕이 던져지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병자들에게도 특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이트의 사례 중에 하나를 딱 꼬집으면서 락강이 어떤 여성에게 욕을, 그 암퇴지라는 욕을 했을 때 그 여성이 발작하는 사태들을 주목하고, 욕이 그런 정신병자에게는 욕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
라고 가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존재를 도망갈 수 없도록 하는데 그게 부정적인 상태일 경우에는 그것에 사로잡힌 주체가 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적 주체일 경우에는. 혹은 정신병적 주체에게 당신 너무 아름다워 라고 말한다면 그 아름답다라는 기표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버려요. 아름다운 남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무한하게 향유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신경증자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당신 오늘 너무 아름다운데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 내가 오늘 아름다운가 보다. 내가 오늘 굉장히 잘생겨 보이나 보다. 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건 한 10초예요. 10초 뒤에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 사람이 내 돈이 필요한가?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얘기하지?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잘못했나? 다른 기표가 계속 환유되기 시작해. 이게 원래 신경증적 세계의 기능과 원리라는 것인데 정신병적 세계에서는 그 환유의 세계가 아주 미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유가 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은유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적 주체들에게는 정신과 의사들이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락강도 여러분들 여기서 문무식 선생님이 출간하신 그 락강 환자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락강이 정신병적 남자 환자와 어떻게 주체의 환자와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락강이 별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들어줘요. 아, 그리고 좋다, 괜찮다, 멋지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게 치료인 거예요. 그게 정신병적 주체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은유가 한시적이라도 보존이 되고 그로부터 환유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어쨌든 은유라는 것은 그렇게 무언가를 취하한다. 아듈라시옹이라고 해요. 아듈레 하면 뭐 약속을 취소한다 이런 뜻인데 은유는 주체를 죽이고 즉 취해하고 그리고 취화한다, 아듈레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락강이. 이게 은유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무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수성을, 우리의 개별성을 무화시켜버리고 보편적인 공백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텍스트에는,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텍스트에는 없지만 제가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덧붙이고 싶어서 강의록에 준비한 내용이 뭔가 하면 자, 그게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는 은유라면 우리는 그런 은유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은유 속에서 우리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뭐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되고 싶은 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국인이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 된 거 아니에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 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왜 가끔 그런 경험하잖아요. 뭐 페미니즘 강의하거나 강연하거나 그 페미니스트들 잔뜩 모여 있어서 뭔가 막 토론하고 있을 때 괜히 죄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자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혹은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존재가 은유를 당하는 과정 속에선 전적으로 타자의 권력이 관여하는 것이죠. 은유 뒤에 오는 환유의 세계, 즉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도록 만드는 세계에도 전적으로 타자의 권력이 작동해요. 그래서 모든 게 타자의 장소인 거예요. 나는 없어요, 사실 거기에는. 그래서 주체가 무화된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체는 완전히, 물론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몰락하고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서 타자의 환상이 내 안에서, 나라는 영토 안에서 건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면, 자,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들이 존재해요, 인간에게는.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들이 바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인간적 실천들인 거예요. 인간만이 그런 실천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먼저 문학적 실천이 그래요, 여러분. 문학을 뭐라고 하나요? 문학을 은유라고 하죠. 은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는 알지는 않지만 패친이신 분이 있는데 글 쓰시는 분인데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은유라는 분 계시죠. 자, 오죽했으면 필명이 은유겠어요. 문학하시는 분이 은유예요. 왜냐하면 문학은 은유이니까. 그런데 어떤 은유일까요, 여러분? 문학은 어떤 은유여야 할까요? 이미 우리가 은유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새로운 은유죠. 새로운 은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은유가 우리에게 첫 번째 죽음을 가져왔다. 우린 다 죽은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우리의 생체적인 존재는 죽었고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는 죽었고 상징계의 권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버지의 권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무화시켰어요. 죽여버렸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죽음이고 첫 번째 은유가 우리에게 가져온 폭력적 사태예요.
그렇다면 문학적 실천은 글 쓰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두 번째 은유를 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은유를 두 번째 죽음의 출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즉, 첫 번째 은유가 작동한 세계를 다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 문학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혹은 문학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언어가 관련된 세계의 예술적 실천에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그 리스트를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문학의 리스트. 르클레지오 아시죠, 여러분? 한국을 사랑했던 소설가 르클레지오. 이대에서 강의도 했었고 지금 돌아갔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르클레지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소설이. 그런데 첫 번째 소설은 좋아요. 그 첫 번째 소설을 보고 제가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좋아할 수 없는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해서 별로였는데 어쨌든 첫 번째 소설이 뭐냐면 르포세 베그발, 조서라는 소설이에요. 조서는 뭐냐면 이 프로세 베그발이 뭐냐면 경찰 잘못한 사람이 혹은 뭐 피의자가 경찰서 가서 뭐뭐 했는지 적는 것, 이게 조서잖아요. 경찰서 가면 우리 조서 쓰잖아요. 언제 어디서 뭐 했고 뭐 누구와 뭐 이런 거 쓰는 거. 첫 번째 소설이에요. 르클레지오가 첫 번째로 발표한 장편 소설, 꽤 긴 소설인데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할게요. 아주 좋은 소설이에요. 근데 별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만 있는가 하면 은유가 있어요. 어떤 은유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존재를 원래 은유하고 있던 것을 폐기시키는 은유들. 그래서 읽어보면 별 내용 없이 계속 부유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부유하지 않아요, 사실은. 원래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치우는 행위들, 뭔가 그것을 밀쳐내는 그러한 언표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혹은 아예 내용 자체가 그런 것들, 내용도 있고 뭐 그 문체도 그런 소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알베르 까뮈의 그 이방인이라는 소설도 비슷한 유형의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에트렁제라는 소설 있죠, 이방인. 거기서도 일단 내용도 그런 내용이죠. 우리의 존재가 당연하게 은유화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주인공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거기서도 은유가 문제가 돼요.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까미가 보여주고 있어요. 문학이란 아주 당연시되는 상식의 세계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또 제가 또 좋아했던 또 다른 소설, 그 사르트르의 구토, 라노제라는 소설. 원제는 멜랑콜리아라는 제목인데 원래 사르트르가 생각했던 제목은 멜랑콜리아인데 이 소설도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체도 그렇고 내용의 전개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당연시 표지되어 있는 장소로부터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밀어내려고 하는 자, 그러한 문학의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문학의 유형들 중에 최고봉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학가인 베케트. 들어오는 입구에 베케트의 사진하고 그 망쳐야 한다. 뭐 이런 모토가 걸려 있잖아요. 베케트. 베케트를 처음 저는 소설로 접하지는 않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산울림 소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대학로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극장에서 매년 하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봤던 것 같은데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어나통동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희곡 작품이 있죠. 그걸 이제 매년 상영하는 대로 유명했어요. 거기가.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이 베케트의 이런 유형의 문학을 보통 뭐 부조리극이라고 하죠. 부조리극.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가득 차 있는데 말은 돼요. 어떤 두 불황자가 고도를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이 불황자가 이 두 명의 남자가 늙은 남자가 거지 두 명이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가 뭐냐면 고도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GODOT예요. 고도.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쓰여졌는데 고도, 어나통동 고도를 기다리며. 근데 고도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뭐 이렇게 비평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를 걸 기다리는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것에 어떤 목적을 부여하고 그것의 가치를 생산해내려고 하는 삶의 그런 흐름들을 은유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자, 그렇게 뭐 그런 내용을 연극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텅 빈 연극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처음에 아주 암전에서 불이 딱 켜지면 가운데 두 명의 배우에게 라이트가 딱 떨어지고 그 중에 한 명이 구두를 벗는 행동이 한 10분 정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구두 워커 같은 거 신고 있는데 이제 불황인들이니까 벗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몇 달 안 벗었더니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자, 그게 한 10분 지나가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다가 뭐 말장난하는 게 한 10분 지나가고 2시간 동안 그런 일들만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은유가 우리에게 원래 부여하는 존재의 의미들을 거기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 다른 은유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은유인가 하면 첫 번째 은유를 파괴하는 은유들인 거예요. 즉 무화시키는 은유인 것이죠. 의미의 세계를 은유이건 환유이건 이미 존재하는 상징계의 세계를 가볍게 만들거나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그러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이 전부예요. 그런 문체로 되어 있어요. 그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의 전부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여러분. 뭐 거기서 뭐 코미디 같은 요소도 있고 하긴 하니까 재밌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뭔가 모를 베케트의 작품들에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끌리는 것이 있어요. 뭔가가 우리를 매혹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 작품들이 결국은 실천으로서의 메타포라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은유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두 번째 은유, 두 번째 죽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작품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걸 그런 분야의 작품들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하지 않고 매혹하는 예술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매혹하는 예술. 그리고 제가 비슷한 얘기를 예수 이야기할 때도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가 바리새인에 가면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고 매혹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언어는 이해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조리한 언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해석을 거기다가 덧붙여 놨어요. 덧붙여 놓고 강의록에 언급을 해 놨는데 자,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유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지금 환유의 홍수인 것이다. 말의 홍수예요, 말의. 미디어에서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들, 기표가 기표를 연쇄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마치 세계의 정보가 무한한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그 환유의 홍수가 존재하는데 이 환유의 세계는, 이 언어의 세계는 사실상은 모순된 세계라는 것이죠. 전혀 무한하지 않아요. 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의 질적인 확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의미의 질적인 확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환유의 홍수의 세계 속에서 그 환유가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는 그 전략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은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문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학은 우리에게, 그러한 언어적인 실천은 우리를 그 환유의 세계로부터 이탈하게 만들고 그 환유의 상징계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죠. 그게 바로 고독을 가져오는 문자의 고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자는 우리를 고독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고독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립 속에서, 그 고독 속에서 새로운 은유를 시도하는 것이 그게 문학적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글쓰기의 성사라는 것이죠. 글쓰기의 성사라는 개념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이란 글쓰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쓰여진 존재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문신된 존재라는 의미에서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쓰여진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쓰여진 방식대로 욕망하고 쓰여진 방식대로 쾌락을 즐기고 쓰여진 방식대로 고통을 즐기고 쓰여진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즉 쓰여진 작품인데, 우리는 인생은 하나의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학 작품이다. 우리는 쓰여진 소설이에요. 근데 남이 쓴 소설이라는 것이죠. 이 남이 쓴 소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이 첫 번째 은유의 세계, 우리에게 굴욕을 안겨준, 존재의 굴욕을 안겨준, 존재에 관련해서 모욕을 안겨준 이 첫 번째 은유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가는가에 대해서 락강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학적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글쓰기를 락강이 세미나 11의 후기에서 ST,
에크리튀흐라고 부른다. 에스테 에크리튀흐라고 부른다라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잖아. 에스테는 스테크리튀흐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스테크리튀흐는 세트 에크리튀흐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세트 에크리튀흐는 this writing이에요. 이 글쓰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냥 ST는 뭐예요, 여러분? ST는 뭐의 약자예요? 성스러운 이라는 것의 약자인 것이잖아요. ST, Saint, S와 맨 마지막에 T를 붙여서 ST, Saint Ecriture, Saint Ecriture라고도 읽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글쓰기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글쓰기가 결국 우리의 존재를 첫 번째 은유의 굴욕의 세계로부터,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라강이 암시하고 있었다 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개념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게 바로 문학적 실천이에요. 그게 성스러운 글쓰기. 이건 문학을 하는 문학가들만 하는 것인가, 소설가들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는 글쓰기의 양태라는 것이죠. 즉 타자의 언어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나에게 고착시켜 놓은 은유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언어적 실천은 모두가 다 성스러운 글쓰기, 즉 언어의 성사라는 거예요. 성사, 사크르멍. 성사는 하나의 존재가 전혀 다른 하나의 존재가 될 때 그것을 성사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정신분석 임상이 그런 의미에서 문학적 실천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 임상이 뭐냐면 타자가 나에게 표기해 놓은, 표지하고, 즉 은유하고 그 주변의 환유를 통해서 표기해 놓은 내 욕망의 형상으로부터 빠져나가도록 하는 실천이라면 정신분석 역시 글쓰기예요. 새로운 글쓰기라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글쓰기냐 하면 이전의 존재로부터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글쓰기라는 의미에서 성스러운 글쓰기라는 것이죠. 언어의 성사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석 실천이라는 것이죠. 타자가 우리에게 강제한 은유와 환유를 멈추기 위한 새로운 은유의 실천이 정신분석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이 시적인 실천이고 문학적 실천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일종의 가족 로맨스에 대항하는, 가족 소설에 대항하는 부조리 소설이라는 거예요. 가족 로맨스는 프로이트의 용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누구의 아들과 딸로 자라고 어떻게 자라고 어떤 고통을, 어떤 기쁨을 겪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소설이에요. 로맨스예요. 하나의 호멍이죠. 호멍, 로맨스, 소설인데 이것은 아버지라는 상징계를 중심으로 나에게 강제된 스토리의 소설이에요. 나는 거기서 그런 문체로 말하도록 학습당했어요. 남자는 남자아이처럼, 여자는 여자아이처럼, 혹은 그것에 반대해서 아버지가 너무 격렬하게 싫었기 때문에 나는 남자를 거부하고 여자처럼,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동성애적 유체로 자라났다 해도 어쨌든 나는 그 소설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면 아버지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경쟁자로 상상했기 때문에 학습된 어떤 종류의 문체가 있다면 그건 역시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가족 로맨스 속에서, 가족 소설 속에서 내가 쓰여지는 방식대로 형성된 나의 욕망의 문체와 구조인 것이니까, 자, 그건 타자의 일종의 최면의 상태라는 것이죠. 난 최면된 상태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임노스, 잠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식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얼리티는 최면 상태의 리얼리티라는 것이죠. 팔로스라는 최면 효과를 통해서 구성된 하나의 가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증상적 유령에 기대어서 새로운 문학적 실천을 한다는 거죠. 새로운 문학적 실천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글쓰기의 실천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게 정신분석이 문학과 공유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문학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은유를 발명하고 새로운 환유의 세계로 나를 개방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 자, 이게 정신분석이 생각하는 문학적 실천의 세계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은유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지금 이제 은유는 제가 텍스트에 실려 있지 않은 하나의 문학적 실천에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문학적 실천으로서의 은유에 대한 첨언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원래 밀레가 설명을 했던 폭력적인 은유, 우리에게 첫 번째 죽음을 가져다주는 은유에 관련된 설명을 완결을 했고요. 자, 그리고 다시 환유 얘기를 해요. 환유, 밀레가.
계속해서 변주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들어보세요. 자, 환유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유는 그런 폭력이라면 환유는 뭐냐? 환유는 결여를 향유하는 것을 환유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걸 이제 프랑스어로 monk à juire라고 해요. monk à juire. monk는 뭐냐면 결여란 뜻이에요. 결여. monk 그러면 결여. 띠무멍 그러면 네가 나에게 결여되어 있어.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그리워라고 할 때 띠무멍 그런 표현을 써요. 당신이 그리워요. 그 monk가 결여라면 주의는 향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주의는 향유하다. 그렇다면 뭐가 결여되어 있느냐? 향유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결여를 향유한다 라고도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환유의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런 거죠. 자, 환유란 첫 번째 은유가 애도되는 세계가 환유의 세계예요. 자, 은유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하나의 기표가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존재를 뭉개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쾌락의 세계를 완전히 박탈한 거죠. 큰 사물을 박탈했어요. 포르다의 게임이 어머니라는 욕망의 대상을 완전히 박탈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백이 남아있죠. 결여가 남아있는데 그 결여와 공백은 일자에 의해서 표지됐어요.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공백을 표지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공백이 나에게 들어왔잖아요. 나에게 들어왔으면 이걸 내가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상실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수업 시작하면서 팔로스 설명드리면서 나에게 들어온 이 상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를 관찰한다고 했잖아요. 어른들은 뭘 하나 봤더니 다 팔로스를 갖고 있거나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는 팔로스를 아빠에게 받는 것 같아. 아빠는 바깥에 나가서 뭔가를 차지해 오는 것 같아. 이러한 방식으로 팔로스가 어디 있느냐를 관찰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결여를 뭘로 봉합할 수 있는지를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팔로스는 항상 오늘이 아니라 내일 실현될 것으로 가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팔로스는 여기 없는 게 팔로스예요. 여기 있으면 그건 물신이지 팔로스가 아니에요. 페티시지. 자,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도래한 이 은유의 폭력을 통해서 나에게 도래한 이 텅 빈 공백을, 이 상실의 감정을, 이 상실의 결여를 내가 팔루스라는 것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자, 팔루스는 의미화의 세계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팔루스라는 것은 어디에 팔루스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말로써 설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현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팔루스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의 결여를 보상받을지를 환유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환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유가 나에게 가져온 폭력을 환유가 애도해 준다는 것이죠. 환유가. 그런데 이 환유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게 실현되지가 않아요. 팔루스는 항상 내일 일어날 일이에요. 내일 나에게 가져다 줄 만족의 대상이지 항상 오늘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어도 여러분 아이 때는 어때요? 남자애들이 야, 나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정말 부러워. 나는 10시면 9시면 잠자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밤에 뭐 야식도 먹고 뭐 엄마 아빠는 재밌는 것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런데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애가 화가 나죠. 저도 어렸을 때 되게 그런 거 싫어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명화극장 이런 걸 했는데 그게 밤 11시쯤에 하는데 너무 그게 보고 싶은데 어른들은 보는데 나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분통이 터졌었죠. 어렸을 때.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런 것 때.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얌전했었나요? 자, 그런데 커 보면 어떤가요? 커 보면 어른들이 보통 뭐라고 해요? 야, 니네 때가 낫다. 애들이 아무 걱정 없지. 커 보니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어른이 되면 팔로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더 결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 팔로스를 가진 건 아빠가 아니고 아빠도 아닌 더 다른 더 완전한 상징적 주체인데 그 주체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이미지만 우리에게 부여할 뿐이지 진짜로 누구 하나 이 팔로스를 완전히 가진 자가 없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승리도 가능하게 해주죠. 이건희 회장 안 부러운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똑같이 불행한데. 어느 누구도 팔로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시작할 때 도착증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착증은 정말 갖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그 쾌락에 접근을 해요.
그런데 신경증자라면 누구도 어떤 부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뭐 삼천궁녀를 혹은 3,000명의 잘생긴 남자를 가진 여성이라 해도 항상 결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환유의 구조예요. 이게 바로 주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도래한 그 강제된 공백을 환유를 통해서, 즉 기표의 재현들을 통해서 만족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결혈하는 거예요. 결혈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혈가 지워지면, 즉 욕망이 완전히 만족이 되면 더 이상 욕망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태는. 그런데 단지 그렇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은 보다 기이해요. 그냥 팔루스를 나에게 가지고 와서 그 팔루스를 내가 향유하고 싶다, 난 그걸 만족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의 의식적인 포지션이라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언젠가 난 좋은 직장, 뭐 좋은 가족, 뭐 좋은 뭐 부를 혹은 뭐 명예를 그걸 갖게 되면 나는 만족할 거야라고, 그걸 난 쫓고 있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자, 그게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 방식인데, 자, 무의식은 좀 달라요. 무의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무의식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결여 나 너무 좋아. 난 이 결여를 탐닉할래. 이게 무의식의 구조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여를 탐닉한다는, 오히려 그 결여된 어떤 공백을 탐닉하는 것이 특히 히스테리증자의 무의식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만족을 욕망한다라고 부르죠. 그게 우리의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근본적인 구조예요. 욕망의 차원에서 우리의 무의식은 결여를 탐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밀레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몰랐겠죠. 그러니까 다 우리는 잔치상을 원하지 찌꺼기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왔고, 근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에 의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족을 두려워하고 어떤 결여를 탐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식증. 거식증은 음식을 못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바에 의하면 거식증은 뭐냐면, 혹은 폭식증을 통해서 다시 거식증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섭식 장애는 뭘 욕망하는가 하면 공백을 먹기를 욕망한다는 것이죠. 텅 빈 걸 먹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공백을 먹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정신분석 임상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히스테리증자는 그와 같은 주의상스에 대한 포기를 무대화한다라고 설명을 하죠. 밀레가 이렇게 표현하죠. 미정센, 드세트, 호농시아시용 알라 주의상스. 즉 포기, 주의상스에 대한 호노시아시용, 포기를 미정센한다는 거. 미장센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미장센은 뭔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편집을 해서 불만한 것으로 극화시키는 걸 미장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미정센이에요. 미정센 드세트 호농시아시용 알라 주의상스이니까 정신분석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내담자가 모순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선생님 제가 지금 거식증인데요. 치료하고 싶어요. 근데 잘 관찰해 보면 이 사람은 거식증을 치료할 생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 저는 행복이 뭔지 모르겠고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 너무 우울해요. 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몇 달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만히 관찰해 보면 프로이트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자신의 상태를 나아지게 하는 걸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를 욕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무대화하고 보여주고 탐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무의식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극화되는, 아주 극적으로 극화되는 상태가 정신분석 상황이라는 것이 거기서 프로이트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욕망이 이거구나. 욕망이라는 건 A를 갖고자 하는 게 욕망이 아니라 A가 없는 그 상황을 탐닉하는 것이 욕망의 근본적인 구조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모순되는 방식으로 쾌락의 부재를, 결여를 탐닉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신분석이 밝혀냈다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기이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적인 차원에서 상상하는 방식대로 기승전결로 전개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석가가 그 전형적인 사례가 이런 거예요. 내담자가 있는데 내담자의 상황이 이러이러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신은 좀 결혈을 탐닉하고 있군요. 뭐 당신은 어떤 상태이군요. 라는 분석가에게는 정확히 보였던 어떤 상태를, 즉 실제이죠. 실제를 내담자의 그 실제를, 욕망의 실제를 분석가의 상징계가 정확하게 포획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액팅아웃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액팅아웃이 뭐냐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걸 보여주려고 해요. 아니면 정말 그래요? 됐네요. 당신 똑똑하네.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분석을 끝내버리려고 해요. 즉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분석가를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상징계가 나를 사로잡았다 라고 생각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무의식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금 내담자의 무의식은 의식적으로는 모르죠.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 내담자의 무의식은 다시금 분석 상황을 흔들어서 다시금 그 안에서 공백을 출현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담자가 아니고 명백히 해야 될 부분은, 내담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담자의 무의식이 아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분석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분석가를 경험하는 걸 내담자의 무의식은 즐겨요. 왜냐하면 분석가가 흔들린다는 건 상징계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지식이 흔들린다는 뜻이죠. 지식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여가 보존될 수 있고 마음대로 내가 탐닉하고 마음껏 공백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 상태를 무의식은 아주 좋아, 특히 히스테리의 무의식은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강박증의 무의식은 그렇지 않지만, 물론 내담자를 흔들려고 하는 분석가를 흔들려고 하는 또 다른 유형의 주체들이 있죠. 도착증의 주체들. 도착증의 주체들이, 도착적인 주체가 분석에서 상담을 하기에 굉장히 껄끄러운 이유는, 흥미로운 부분도 있지만 껄끄러운 이유는 분석가가 어떤 상식의 세계를 표상하면 할수록, 다시 말해서 이 분석은 상담이니까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원칙이 있고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원칙이 이 도착적인 주체에게는 상당히 민감하게 다가와요. 어떻게든 이 원칙을 흔들고 분석가를 흔들어서 분석가가 경악하거나 분석가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분석가 뒤에 더 강한 대타자가 있다는 것을, 즉 도착적인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아주 기술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분석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 도착적 주체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는 공백을 도입하기보다는 사실 상징계 자체의 몰락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도착적 주체가 분석가를 흔들려고 하는 목적에는 분석가를 몰락시키고 그보다 더 강력한 쾌락의 지배자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쾌락의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테리적인 주체가 분석가를 흔드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다시 히스테리적 주체에게로 돌아온다면 히스테리적인 구조의 주체는 공백이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균열이 그 안에 잔존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흔히 말하는 완치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히스테리적인 주체는 분석 상황에서 공백이 다루어지고 결여가 말해지고 결여가 간지럽혀지고 결여가 탐닉되고 결여를 통해서 분석가도 흔들리고 흔들리는 분석가를 보면서 자기도 흔들리고 자신을 흔드는 방식으로 쾌락을 탐닉하는 이런 과정들을 탐닉하는 거예요. 이게 히스테리적인 무의식의 주체가 향유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런 주체들이 있겠지. 근데 나는 아니야. 그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가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별로 쾌락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연애가 흔들릴 때 갑자기 다시 쾌락이 발생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욕망과 특히 성욕에 관련된 부분이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가고 예측 가능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균열이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균열이 다시 구멍을 벌리고 고개를 들어서 현재를 흔들려고 할 때, 그때 기이하게도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쾌락도 폭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무의식에는 그런 종류의 경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남았잖아요. 다음 주에는 다른 텍스트가 나가는데 약간은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밀레가 갑자기 이렇게 10강까지 강의를 하다가
그 사이에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해요. 파리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락강주의자들이 모여서 막 사례 얘기도 하고 이런 토론을 하고 나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이 과정들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지만 살짝 방향을 바꿔서 초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초자에 대한 이야기를 11강에서 엄청나게 길게 해요. 그래서 우리 강의도 대부분의 시간은 초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대상 A와 관련해서 어떤 위치를 갖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텍스트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